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전국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대선 전국 움직임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먼저 이 금요일에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늘 나와가지고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들도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한 70여 개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좀 그렇죠. 높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갤럽 조사 결과가 어떨까 네. 이것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9월 3주차 이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또 요즘은 양자 대결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재밌죠, 그게. 그런데 윤석열이 42%, 이재명 43%, 1% 차로 뭐 뒤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똑같다고 봐야겠죠. 또 홍준표 후보하고 관계에서도 이재명 44, 홍준표 39, 그러니까 5%고 윤석열과는 1%로 일단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낙연은 뭐 크게 아직은 아직 흥미가 당기지는 않는 않지만 지금 이재명이 아주 큰 대형 악재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금 예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낙연도 완전 꺼진 불이다. 꺼진 불 다시 봐야 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게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이낙연과는 윤석열이 42, 이낙연 40, 또 홍준표 40, 이낙연 39. 그래서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는 윤홍 두 분 다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한테는 다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8월 3주차 보면은 윤석열과 이재명 이 양자 대결에서 차이가 많이 났죠. 46%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34. 그러니까 차이가 많더라고요. 12% 차이인데 지금 1%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또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34%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갤럽 조사가 뭐 2016년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가장 높게 나온 겁니다. 최고치로 갤럽 조사다. 저는 대개 보면은 19, 20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도 안 돼요. 민주당 40 넘을 때. 반도 안 됐죠. 그리고 민주당은 32% 이렇게 나와서 국민의힘이 올해 들어서 두 번 민주당을 지금 앞섰어요.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최근에 지금 여권에서 고발 사주다 어찌다 해갖고 계속 윤석열을 말하자면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판단을 달리하고 있구나 이런 건가요? 근데 저는 뭐 제가 항상 여권이 잘 쓰는 수법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번에 반대로 됐어요. 고발 사주 이슈를 제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실체는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죠. 말은 많은데 뭐 손준성이가 과연 추미애 파냐 윤석열 파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손준성 이름으로 된 텔레그램 그게 과연 손준성이가 만든 거냐? 이게 텔레그램에 이게 전달되는 그걸 보면은 이게 이름이 계속 더 씌워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은 있어도 이게 그 사람이 만든 문서냐? 이거는 나중에 그 포렌식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문제는 전부 다 카더라. 소위 카더라죠. 말밖에 없고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하고 지금 3번 만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씨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빙성을 둘 수가 없는 게 처음에 자기 고발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하고 김웅을 고발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며칠 뒤에 내가 고발자다. 나왔죠. 그 다음 박시원 원장을 2번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8월 말에 한 번 더 만난 거 같은 호텔에서 그게 나와버렸어요. 그다음 조성은 씨가 그 어느 방송하고 인터뷰했죠. 거기서 이게 그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이 터뜨리는 날짜를 그걸 갖다가 잘못한 것 같다. SBS하고 12일 날. 예,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사고가 터진 것 같다. 그래놓고 그게 문제되니까 그것이 말 잘못한 거라고. 얼떨결에 잘못한 거라 그랬는데.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 아니라는 거는 그게 뭐 얼떨결에 했는지 뭐 얼떨결에 하면 그게 진실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 이 범행 직후에 당사자가 그 무심코 하는 말 이런 거는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진실을 얘기해버린 거죠. 얼떨결에 거짓말하는 경우는 얼떨결에 거짓말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그러니까 내 의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얼떨결에라는 거짓말은 의도가 있어야 의도가 있어야죠. 오히려 조성은이가 며칠 후에 그거 잘못 얼떨결에 했다는 말이 그게 이제 그거는 거짓말이라 이거죠. 그래 이런 모든 걸 합쳐 보면 있죠. 이거는 뭐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이거는 박시원 원장하고 조성은 씨 그리고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전부 연관돼 있다는 게 뭐 거의 확정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고발 사주 제보 사주가 된 거예요. 카드라 카드라밖에 없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제보 사주는 증거가 있어요. 뭐 증거 다 드러났으니까 호텔에서 20 몇만 원짜리 그 고급 뭐 L 호텔에 뭐 몇 층이 엄청나게 비싼 데라면서요. 거기서 식사한 것까지 그 박지원 원장이 뭐 조성은 씨를 갖다가 아껴 가지고 국민의당 때부터 그 아껴 가지고 만났다 그러는데 그게 좀 그렇지 않나요? 국정원장이란 분이 영어로는 뭐 스파이 마스터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이 특히 남북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국정원장이 어떤 그 여성을 그렇게 만난다는 거 있죠.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옛날에도 고급 스파이들은 여성이었습니다. 마타하리. 그리고 우리도 배정자. 그리고 독일에 있죠. 빌 무슨 총리. 브란트 총리의 총리인가 그게 큰 스캔들이에요. 비서실장이 기욤이 바로 동독의 스파이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수상실에 비서실장이 동독 스파이로 밝혀져 갖고 브란트가 물러나고 그랬잖아요. 그 브란트 수상은 폴란드 가서 사과한다고 무릎 꿇고 그게 이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인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정원장이 어떤 일개 여성이라 하긴 좀 뭐 하지만 33살 먹은 33살 젊은 뭐 아무런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당 저 정당 사회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 떠돌아다니는 여성을 정당을 갖다 주유하는 여성을 만나 가지고 그거 20 몇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는 자체 그게 뭐 그냥 만난 것이다. 그냥 만나도 사실은 문제예요, 사실은. 정치 낭인을 왜 그러니까요. 국정원장이 11일은요. 8월 10일에 뭐 있었냐면은 그 김여정이가 남북 통신선 딱 끊어본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밝혀야지 국정원장이. 그거 해야지. 근데 여기 젊은 여성 국내 정치 지금 국정원장 9월 달인가 8월 27일인가요? 국내 정치 개입 안 한다. 아니 국정원장이 정치인을 만났잖아요. 젊은 여성 정치인을. 뭐 공관에까지 또 정치인들 불러서 5시간의 박지원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정치 개입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 그다음 조성은 씨의 절침의 제보자 아니다라는 말부터 제가 행태를 보면은 이거는 뭐 제보 사주. 이 제보 사주 그다음 내용이 전 공작이라는 추측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있죠. 또 박지원 지금 원장의 국민들한테 비치는 이미지가 상당히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저분은 뭐 왜냐면 옛날 정치인들은 공작이란 걸 갖다가 옆에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공작새가 아니고 공작. 그래가지고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우리 대북 송금 문제로 감옥도 살고 하셨지만 이런 면에서 윤석열하고 박지원을 딱 둘을 놓고 보면요. 누가 거짓말 하겠느냐? 할 확률이 많겠냐? 공작을 할 확률이 많겠냐? 그럼 뭐 불문가지라고 한 단어를 쓰거든요. 삼척동한테 물어봐도 딱 찍을 거예요. 아니
자기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말대로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 정치를 그 유승민 씨가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정치판에서 몇 년부터 90몇 년부터 정치한 거죠. 한 30년 이상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분하고 어떤 그 술수에서 수단에서 도저히 윤석열 총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작을 어느 게 공작이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박지원 장관이 아니고 여권에 좀 순수하고 이런 사람이 개입돼도 문제인데 그랬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판정승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조금 뭐 거의 오차 범위라고도 할 수 없어요. 3 내지 뭐 4%가 오차 범위 내의 우세라고 그랬는데 1% 같으면 이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조사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공작 사주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요 부분은 이게 사실 윤석열 총장은 보수가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 근데 보수가 아직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직 그 믿음을 다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박근혜 탄핵 사건이나 수사 요런 문제 그다음 지금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사실 고발 사주를 상당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층이라든가 유승민 의원 지지층은 사실은 뭐 좀 미약하지만 이런 데서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 안 간다고 그게 지지가. 그렇죠. 보수가 만일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금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는 대장동이라든가 쭉 나올 때 이게 그대로 그게 윤석열 총장한테 지지가 만일 보수의 지지가 1차에 갔으면은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맹목적 지지, 대깨문 같은 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있죠. 지금 여당은 사실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 아닙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추격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야권은 윤석열, 홍준표가 지금 박빙을 보이고 어떤 데는 홍준표 의원이 더 앞서는 것도 조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정당 지지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별로 할 일 한 것도 없어요, 사실 국민의힘이. 오늘이 이준석 100일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준석이 그 퀴즈 아닙니까? 퀴즈죠. 어느 CBS인가 거기 가서 평가를 해달라니까 뭘 한 게 있어야 평가를 하지 그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있죠. 내가 좀 어려운 말 하나 쓸게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어음에 보면 기재사항이 다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기재사항 중에 유익적 기재사항, 이걸 적으면 발행한 사람들 도움이 되는 거. 그 다음 무익적 기재사항, 뭐 도움 안 되고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기재사항. 그 다음 유해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이거 적으면 이 어음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지금 이쪽에서는 있죠. 지금 김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은 이준석이가 무익적 기재사항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유해적 기재사항이야. 이게. 그래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의원하고 어떤 유승민 계다. 그 다음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한테 여러 가지 한 말 이런 걸 보면은요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떤 자중질환 어떤 아직 설익은 정치인으로서 막 나가는 이런 이미지를 줘가지고 국민의힘에 상당한 지지를 보냈던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한테 실망을 준 그게 더 많아요. 그렇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34%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 32%.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층이 훨씬 많아요. 한 10% 이상 되네. 그래서 지금의 아까 이재명과 윤석열 43대 4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의미가 없고 과연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몇 프로냐가 나중에 대선을 결정한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홍준표가 계속 이런 교착 관계에 있고 이러니까 윤석열한테 다 몰리고 이런 거지. 만일 윤석열이나 홍준표 한 사람을 되면요.
이건 완전 탈락입니다. 후보가 정해지면 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뭐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도 에이 더럽지만 하면서 갈 거고 뭐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윤석열이나 홍준표 지지자가 다른 후보가 단일 후보 이제 최종 후보가 되면 지지할 거냐는 이쪽은 대개 한 75%가 넘습니다. 예. 근데 저 민주당은 이재명이고 이낙연이고 둘 다 한 40% 이상이 나 안 찍겠다. 오히려 야당 찍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예. 상당히 상승세를 일부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맞습니다. 지난 그 1차 컷오프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는 압도적 1위를 했어요. 예. 근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좀 앞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그게 역선택의 결과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다 들어가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과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국민의힘 이 경선에서는 이겼느냐? 여기는 이재명, 이낙연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하니까 맞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홍준표를 찍은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이는 원래 유승민계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 유승민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준석과 홍준표가 케미를 지금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죠.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윤석열과 이준석이 입당 과정에서부터 다소간의 마찰을 빚고 빚었죠. 그 갈등을 빚으니까 그 이준석을 지지하던 2030 세대들이 홍준표한테 싹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층 지지에 있어서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보수 후보자들, 야권 후보자들이 보수층만 하면 윤석열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근데 야권 후보자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홍준표가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대깨문들의 맹목적인 충성도 그하고 유사한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많고 플러스 그 역선택 이렇게 되니까 홍준표 의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근데 이게 결국은 저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계속 합리적인 선택이 어떤 이재명 그 도지사의 가장 큰 브랜드가 사이다 같은 발언 아닙니까? 사이다 같은 발언이 듣기에는 좋지만요. 그게 논리적 근거 없이 남을 갖다가 어떤 그 우리가 소위 석죽인다 그러죠. 그 다음 어떤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흡인력이 아주 강한 발언이 사이다 발언이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발언이 강해요. 그런데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이 있죠. 어떤 막 무슨 사안을 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는 걸 싫어해요. 사는 게 복잡한데 정치적 선택마저 복잡하게 뭐 하라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가지고 내 감성 정치죠, 결국. 이 감성 정치가 아직도 여야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게 홍준표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를 끊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도 감성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성적인 머리로 하는 정치가 저는 이제 그런 나라가 유럽에서 독일하고 몇 나라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성적인 국민이 많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요, 결국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결국은 나중에 그 야권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통과하는 후보한테 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도 결과적으로 저는 뭐 지금 윤석열, 홍준표가 이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붙고 하는 것도 이 경선에 흥행을 플러스 요인이죠. 플러스 요인도 되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이 정홍원 경선관리위원장이 사퇴. 원래 1차 컷오프부터는 100% 국민 그 여론조사였는데 당원 20%를 넣었어요. 이게 이번에 신의 한수가 된 거예요. 신의 한수가. 그렇구나.
여기서 이긴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았더라면 1차 컷오프를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 쫙 결정할 뻔했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결정할 뻔했는데 그 20%가 넘는데 이때 갈수록 이게 30%, 50%로 이 책임 당원들은 몫이 커지기 때문에 이 책임 당원들은 그런 역선택까지를 감안해서 이번에도 뭐 압도적으로 윤 후보를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뭐 국민 여론, 그다음 뭐 책임 당원의 어떤 투표, 이게 문제되는 게 그 아직도 정당 정치가 아직 정착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도 보면은 이제 자기 당 후보를 뽑는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그냥 자기 당원만 하는 게 있거든요. 정당 정치라면 어떤 후보는 자기 정당의 어떤 정책을 갖다가 실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일반 여론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 온 국민이 다 한다는 거, 이거는 그 정당 정치 이념에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끝나고 매번 이야기하는데 좀 정당 정치에 맞는 그런 경선 제도를 확립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지금 홍준표 그 윤석열 이야기 하셨잖아요. 작년 초에 미국 민주당 대통령 경선 벌일 때 바이든이 있죠. 3차까지인가 오하이오 주 몇 주 큰 주 할 때까지 거의 4등 5등 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볼 때 이거 그 버니 샌더스라고 극좌파 있거든요. 이 사람 되면 이게 여론조사 붙여봤더니만은 트럼프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내에서는 인기 좋아도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민주당원들이 해가지고 네 번째부터인가 바이든이 역전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 민주당원들이 이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계속 있어는 안 된다. 바이든밖에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됐거든요. 우리도 아까 그 고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 전략적 선택으로 갈 것이다. 이게 본선 경쟁력이 네, 그걸 뭐가 보긴, 예. 아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면 본선에 가서 홍준표 지지를 찍으려니까. 근데 홍준표는 그게 나의 확장력이다. 확장력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쪽에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그쪽으로 돌아가지. 당연히 그쪽으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책임 당원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50%까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고 또 일반 여론도 뭐 역선택이 결과적으로 보면 있겠지만. 역선택이 일부는 있겠지만 크게 변수는 되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추석도 앞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석 이때 여러 행사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지금 구미에 내려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그 상모동에 있는 찾은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우리 공화당원들 조원진 씨가 하고 있는 그리고 보수단체 극렬 보수단체죠. 이런 사람들이 뭐 아주 극렬하게 항의를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감옥을 보낸 사람이 박근혜를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참배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진입을 막고 해갖고 경찰하고 대처하고 몸싸움도 벌였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가는 총장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일종의 스토킹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일부 극렬 뭐 보수단체가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과하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해가지고 결국 감옥까지 보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 가고 탄핵됐는 걸로 만족하든지 그 탄핵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절차는 뭐 법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종편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도 뭐 절차가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대통령이 억울해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청와대 이제 탄핵 결정한 날 빨리 나오고 그 이제 이 수사도 있죠.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국가기관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한 걸 지금까지 지금 2017년이니까 얼마 지났습니까? 지금 4년째 들어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4년째 계속 이걸 가지고 이게 선진 정치냐 후진 정치냐 보는 거는 있죠. 과거 태행적이냐 미래지향적이냐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극렬주의자들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항상 과거형이에요. 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 용서 못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나 관심도 없어. 예.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한 것도 있죠. 과거 지향적인 정치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포퓰리스트들이 있죠. 어떤 정적을 제거하고 그다음 편가르기 하고 할 때 제일 좋은 게 미래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편가르기 힘들어요. 예.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편가르기 하긴 참 쉬워요. 예.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니까 한쪽을 집어넣기도 쉽고.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편가르기 적폐청산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 극렬 보수단체 우리 공화당은 저는 뭐 별로 뭐 어떤 당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원진 의원만 알지.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년 동안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정치는 그러니까요. 정치대로 망가지고 국민 민생은 민생대로 망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년 3월 대선에서 올바른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 나라를 정상화시킨 데 신경을 안 쓰고 계속 과거일 지금 이렇게 윤석열 총장한테 분풀이 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다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감옥에서 바로 나올 수 윤석열 총장이 권한 아닙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뭐 사면을 하든지 하는 거지. 거기서 문재인이가 오늘이라도 사면하면 내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그한테 하는 게 뭐 경제 공동체는 이런 걸 뒤집어 씌웠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대법원이에요. 검사는 그냥 의견 제시한 의견을 거예요. 제시한 거 그것에 대해서 법리를 따져갖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판사들이 하는 그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예. 그냥 윤석열 총장이 물론 단초는 제공했겠죠. 그 수사해가지고 구속해가지고 올렸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 국민들이 많이 오해하지 우리나라 그동안 검찰공화국이라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면 전부 유죄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모든 이 유무죄라든가 이런 거 구속 여부라든가 책임은 법관한테 있어요. 그래 윤석열 총장이 그런 데 대해서 그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그런데 지금이라도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직시를 해달라는 거죠. 예. 예. 박근혜 탄핵을 윤석열이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래 된 건 아닙니다. 박근혜가 죄 없는 데 들어갔다 칩시다. 탄핵됐다 합시다. 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만 했으면은 물론 탄핵은 우리가 비판하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욕도 안 하고 뭐 비정상의 정상화 이야기도 안 해요. 거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빌미로 나라를 망쳐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라든가 그 야권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큰 걸 봐야죠. 정권 교체를 그러니까요. 해야지. 정말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이 아니 박근혜 탄핵이고 뭐 이런 것이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으로서 검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 소신에 그리고 따라 한 거죠. 그 이전에 탄핵을 누가 시켰냐 이거예요. 그렇죠. 탄핵이라는 것은 그 많은 국가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국회에서 의결이 갖고 탄핵을 시켰고 김무성, 유승민 이 나와가지고 한 거 아니, 아닙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동조를 해갖고 그러니까요. 탄핵안을 101명만 남아 있어도 예.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유승민이나 뭐 김무성 다 그 사람들 지금 하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또 당을 다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이준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그렇죠. 동조해갖고 당 떠났다가 다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닙니까?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예. 그 탈당파 그 당시에 예. 거기는 아무 소리 없고 그게 많이 욕은 합니다. 욕은 합니까? 뭐 김무성 지금 욕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이 타겟이니까 나와 있으니까 유승민이는 또 배신자라고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탄핵 안 됐으면 있죠. 예.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니, 수사도 못해요. 수사를 그다음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몰라요. 예. 그런데 지금 원인은 생각 안 하고 예, 결과에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으로 했던 거기에 대해서만 그리고 윤석열이가 한 역할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한 건 맞지만 결국
박근혜가 죄가 있다고 해가 윤석열이가 잘못했으면 만일에 우리 순전히 법적으로 따질 때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구속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기 잘못했으면 무죄 나왔어야죠. 예. 법원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법원 책임은 법원에서 김명수가 이번에 대선 나온 것도 아니니까 아무도 욕 안 하고. 그런데 이거 보수 단체라든가 우리 공화당이 있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태형적으로 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보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정권을 교체하고 그다음 정권 교체하고 나서 윤석열 비난하라 이거죠. 대통령 되면 왜 그때 그랬냐고. 우리 보수단체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 이해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대의를 그러니까 먼저 대의를 좀 생각해 생각해야죠.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은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그런지 윤석열 전 총장이 구미에서 좀 봉변을 당했습니다만은 포항 죽도시장에 가가지고는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도시장도 가고 또 내일은 청량의 상설시장, 홍준표 의원 고향이 있네요. 진주의 중앙유등시장, 중앙유동시장, 청원 마산의 어시장, 김해의 동삭. 역시 정치인들은 또 시장에 돌아다녀야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나와 있고, 그렇게 추석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을 보러 오잖아요. 네, 차례상 차리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야지.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사람 모으라고 해도 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아마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후보는 TK, BK 이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내일은 파주 임진가 그 망배단 여기에서 실향민들 또 이산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 유승민 후보는 19, 20일 대구에 내려가서 이렇게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원희룡 후보도 18일에 경주 또 포항 이렇게 가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후보들이 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겨냥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선을 앞두고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시장이 보여주기에는 가장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떡볶이 아줌마, 김밥 아줌마하고 탁 손잡고 그다음 김밥 아줌마랑 떡볶이 아줌마 또 포크에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거 이런 게, 그리고 어깨 한번 안고 한번 두드려주고.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이낙연이니까 호남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도 25일, 권리당원. 26일 거기서 아주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게 한 25만인가 30만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뒤집지 않으면 결선 못 가니까 지금 이재명 이낙연도 거기서 사활을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 숙명 같아요. 시장 방문은. 예, 그렇습니다.